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이해 1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고요. 다음 주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비대면으로 대체 과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를 한국 대중음악 흐름의 변화, 터닝포인트 1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나누고 한국 대중음악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이전이 어떻게 보자면 발라드 중심의 1인 가수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게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보편적인 사운드였다면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폭발적으로 댄스 그룹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93년도에 잼, 뮤, 김원중 같은 가수들이 등장을 하고 잼은 5명, 뮤는 6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로 나와서 지금의 군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댄스지만 그래도 뭔가 활동적인 동작을 보여주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잼이라는 그룹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룹입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당시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방송을 했던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네스 기록에 오릅니다. 그만큼 이런 혼성 그룹을 보기 힘들었는데 혼성 그룹의 매력이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각인됐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 이전의 혼성 그룹으로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가 있었던 건 철이와 미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잼을 약간 모방했던 팀 중에 뮤도 있어요. 이 팀은 한 명 더해서 6명입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잼과 뮤의 노래를 들어보면 사실 화성과 선율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지금 이 사운드로 사람들을 뛰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겁니다. 그만큼 아직 그때에는 댄스라는 사운드가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자극적이진 않았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실 것을 권하고요. 한국 대중음악 흐름의 변화 터닝포인트 2번 어느 시점이냐면 레게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게 김건모의 음반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같은 연도에 데뷔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라는 곡으로 데뷔를 해요. 그리고 나서 93년, 94년을 보내고 93년도에 2집 핑계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중음악에서 아마 다시는 바뀌지 않을, 아마 이걸 바꾸려면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바뀌지 않을 기록을 세우는 게 94년, 95년, 96년 KBS 가요 대상을 탑니다. 96년도에 KBS 가요 대상을 탈 때 MC를 봤던 손범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3년 연속 가요 대상 기록 누가 갖고 있을까요? 조용필 씨는 갖고 있을까요? 나훈아 씨는 갖고 있을까요? 아무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3년 연속 가요 대상 수상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3집 잘못된 만남은 1995년에 280만 장 음반이 팔린 한국 기네스 기록을 세워요. 2집 음반이 1993년도에 60만 장인가 70만 장이 팔리면서 당시 다큐멘터리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한 가수가 이렇게 많은 음반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 하나의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큰 수익이 돌아가는 게 과연 올바른 구조일까?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말하자면 음반을 팔고 수익을 올린 거죠. 그런데 이 레게 음악의 유행이 중요하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든 건 흑인 음악이라는 단어가 대중음악에 완전하게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레게는 1960년대에 생긴 자메이카의 대중음악이에요. 이 대중음악을 자국에 있었던 대중음악을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밥 말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장르들과 퓨전하면서 세계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국가에서 유행했던 만들어졌던 장르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레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년대에 시작됐던 레게가 세계화되고 그 영향이 한국에 90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레게의 열풍은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김건모의 핑계가 정면으로 레게라는 음악으로 나오니까 아예 팀 이름을 루츠 오브 레게라고 해서 룰라가 등장을 하고요.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메이카의 색깔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게 자메이카 국기의 색깔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 투투까지. 한국은 그야말로 레게 음악 열풍이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당시에 사운드는 제가 들려드릴 수 없으니까 그 시절 톱10 실제 1994 잠깐 영상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1994년 우리는 진정한 레게 열풍의 시대를 살았었다. 당시에 3주 연속 정상에 도전했던 김건모의 핑계를 시작으로 네, 이게 옆에가 핑계거리입니다. 레게 리듬에 들썩이게 만들었던 노래. 그리고 마로니에의 갑자기 이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칵테일 사랑. 원래는 신인 그룹 룰라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레게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죠. 그만큼 이름들이 신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일째 만남으로 룰라가 등장을 하고 역시 이런 아주 원색의 투투의 모습입니다. 당시 투투와 룰라는 레게 그룹을 표방하던 그 양대 산맥이었어요. 처음에 인기는 투투가 조금 더 높았고 그 다음부터 김지연이 섹시 컨셉을 갖고 나오면서 룰라 쪽으로 기울게 되고 룰라는 날개 잃은 천사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표절 사건으로 완전히 끝나는 시기를 맞습니다. 한 곡 전체가 시즌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했어요. 천상유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과정은 어땠냐면 룰라가 1집을 발매하고 신정환이 군대를 가요. 그리고 체리나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체리나가 투입된 상태에서 2집인 날개 잃은 천사가 나와요.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고 나온 음반이 천상유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천상유해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하려고 했던 안무와 패션들을 모두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일본 곡을 표절했다. 이게 빵 터지고 이게 표절이냐 아니면 그냥 유사한 거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후속곡으로 들고 나온 사랑법이란 곡도 제보에 의하면 또 표절곡이고 그래서 룰라는 3집에서 엄청난 그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 4로 다시 재계약이 이전까지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쪽이 레게예요. 1994년에 박진영도 데뷔를 합니다. 블루시티 날 떠나지 마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고요. 좌측을 보시면 노이즈라는 팀, 테크노, 레이브, 힙합, 하우스 뮤직 아예 정면으로 댄스 뮤직이라는 장르의 모든 것들을 끌어와서 팀이 구성이 되고요. 듀스 같은 경우는 한국 음악에서 가장 춤을 격렬하게 췄던 첫 번째 2인조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춤을 격렬하게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연도가 당시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 혹은 Thriller 같은 음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뉴잭 스윙 음악을 가지고 나오면서 나를 돌아봐는 곡에서 가장 빠른 비트의 랩을 선보인다. 뭐 두두두두둥거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가장 빠른 랩을 선보이는 부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흑인 음악의 시대였었어요. 이 시기에는 누구나 레게 패션의 옷을 입고 흑인 음악을 들으면 뭔가 이 음악이 좀 더 깊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려주는 듯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게 94년입니다. 93년에서 94년. 이때 기억의 습작으로 전람회가 등장해요. 전람회는 처음에 이제 지구레코드사를 찾아갔다가 듣는 얘기로는 신승훈 씨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승훈 씨가 그러면 대학가요제를 먼저 나가보세요 라고 해서 대학가요제 나가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음반이 취업되고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댄스 음악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발라드 음악의 계보를 이어가던 팀이었는데 그 팀이 대학가요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지금은 대학가요에서 작년에 누가 1위 했는지 모르시죠? 아마 지금은 대학가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아마 2011년인가 12년도에 국민대 팀이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탑니다. 그때 이제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진민호와
이런 친구들이 하나 플레인 노트라는 팀을 만들어서 1등을 하고 또 그 다음 해인가부터 또 대학가요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탄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한궤도죠. 신해철. 그리고 강변가요제에서 상을 타면 그 상을 탄 사람이 바로 그의 그냥 스타가 돼버리는 이선이라던가 이상은이라던가 이런 가요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가요제 시스템을 지금은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흑인 음악이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댄스 음악 아니면 발라드 음악, 발라드 음악은 댄스 음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사이드로 밀려나게 돼요. 96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중음악 흐름의 변화 터닝포인트 3번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때 95년도에 은퇴를 합니다. 물론 서태지는 다시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복귀를 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참을 수 없더라 라고 하면서 복귀를 하고, 최근에 먹방하던 찌양도 복귀하면서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퇴 번복은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은퇴를 했다가 번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퇴와 번복의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가해지거나 혹은 말을 바꿨어 라고 하시지는 않아도 될 듯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빈 공간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했었어요. 김건모는 정말 국민 가수라고 불렸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실험적인 음악성, 진취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모든 음악을 자신들이 만들었고 그 안에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았다면, 김건모는 김창완 작곡가의 김창완 사단이라고 불렀었죠. 그쪽 작곡가, 작사가, 작곡 이런 그쪽 패밀리가 있었는데 완전 그쪽이랑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고 모든 곡을 다 다른 작곡가들한테 받고 발라드 곡 한두 곡 정도, 미련이라던가 꽤 유명한 발라드 곡만 자신이 작곡하는 걸로 정말 대중성을 쫓아갔기 때문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빈자리를 메꾸기에는 조금 부족했다기보다는 전혀 이제 결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O.T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H.O.T가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빈자리를 메꿨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서 되게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젊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었나? 라는 쇼크를 받았던 게 H.O.T죠. 그래서 이름 또한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음악도 학교폭력이었어요. 전사의 후회라는 작품. 그래서 인기몰이를 하게 돼요. 이슈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태지와 아이들 빈자리를 점점 이 H.O.T가 메꿔가는 걸 그 당시에 연애 프로그램이나 쇼 프로그램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TV만 틀면 H.O.T였어요.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H.O.T. 그래서 어느 날은 라디오를 듣는데 또 H.O.T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까지 억지로 웃으면서 방송을 할 만큼 되게 바쁘고 힘든가 보다. 뭣도 몰랐던 고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들의 스케줄이 엄청나게 바빴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TV 채널은 3개밖에 없었어요. MBC, SBS, KBS.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케이블 방송이라던가 유튜브처럼 많은 채널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방송, 그냥 TV만 틀면 나오는 시대가 H.O.T였습니다. 이 H.O.T를 기점으로 드디어 티네이저 그룹이 생겨요. 지금의 아이돌 그룹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돌 그룹이란 말은 없었어요.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겠다라고 등장했던 아이돌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바우와우라는 댄스 음악을 불렀던 2명 2인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팀 이름이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아이돌은 이런 팀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팀들이 10대들의 우상이 되면서 아이돌 그룹이라는 말이 형성되고
그 당시에 아이돌 그룹이란 말은 정말 10대들의 추앙을 받는 우상격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이들이 등장하면 아이돌 그룹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멤버가 구성돼서 젊은 친구들이 데뷔를 하면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나이 어린 팀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O.T의 잠시 휴식기에 잭스키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H.O.T냐 잭스키스냐 양분화된 시장을 가져가고요. 이렇게 두 그룹이 남자 그룹이었다면 거기에서 여자 그룹의 라인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H.O.T와 SES는 SM 기획이고 그 다음에 블루레인과 잭스키스가 또 한쪽 라인을 차지합니다. 그 와중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병역 의무 지지 않은 것 때문에 추방을 당했죠. 그러니까 입국 거부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입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 유승준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보적인 입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입국 금지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당시 인기 있었던 팀들은 모두 그룹입니다. 5명, 6명, 3명, 4명. 그런데 당시에 솔로 가수로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게 유승준이었어요. 유승준이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 댄스 가요의 솔로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착실한 청년이었고 이 친구가 하는 모든 행보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었어요.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하는 말이나 행동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름다운 청년, 착한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그대로 미국 시민권을 타고 돌아오는 그 입국이 금지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땅을 못 밟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뭐라고 할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나쁜 놈 되는 거에 전형적인 일을 겪고 있지 않나. 사실 저도 군악대로 군대를 다녀왔지만 유승준 하나쯤 군대 안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물론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항상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정말 그게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유승준이 거기에서 조금 과한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한류 열풍 당시에 어땠는지 잠시 영상을 보시면 한류 열풍이 아니죠. 그러니까 티네이저 그룹 열풍 H.O.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룹 H.O.T의 공연이 오늘 MBC에서 있었습니다. 지난달 잠실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의도 방송사 주변은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와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10대들은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성장경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H.O.T 공연이 있는 날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갑니다. 학생들 관리 잘해라. 그래서 H.O.T가 나중에 라디오스타 이런 데 나와서 자신들이 최초로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국가에서 움직였던 그룹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이전에 수업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풍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렸듯이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들을 응원하는 풍선 색깔과 이들을 응원하는 풍선 색깔이 만나서 이 당시에 이제 신화라는 그룹도 등장하는데 약간 이제 마이너한 그룹처럼 이렇게 삼파전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이때부터 사생팬이라고 하죠. 목숨 걸고 가는, 은어도 있지만 사생팬이라고 표현하자면 10대들이 정말 자신이 우상으로 삼는 한 아티스트한테 완전히 몰입해서 지금 말로 덕질을 하는 그런 이제 팬덤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 티네이저 그룹 H.O.T입니다. 이게 1996년도의 모습이에요. 1996년도에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는 어떤 터닝포인트냐면 이 전까지는 SM이다, JYP다, YG다 이런 소속사의 개념이 없었어요.
음반을 사면 이거 지구 레코드에서 나왔네? 사면 대형 AV에서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음반 회사를 중점으로 봤었는데 어느 순간 SM이라는, 아마 제가 여기를 까먹었는데 여기서 나온 그룹이라는 이런 메이저 회사들의, 그러니까 제작자가 누구인지, 어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나왔는지가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해체 이후 양형석과 이준호가 각자 만든 어떤 매니지먼트사를 차려가지고 가수를 데뷔시켜요. 그래서 양형석이 만든 YG에서 나온 킵식스와 이준호가 만든 매니지먼트에서 나온 영턱스의 정이 정면으로 이제 대결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는 양형석은 정말 폭망을 하고 영턱스는 엄청난 흥행을 이뤄내요. 그래서 당시에 양형석이 나는 프로듀서로서 재능이 없나? 자질이 없나? 나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컨셉을 잡은 게 이제 개솔린에서 이연도랑 함께, 여기 듀스에 있었던 이연도랑 함께 작업을 하면서 진우션으로 다시 이제 성공, 그런 다음에 원타임으로 가요. 그러니까 킵식스는 약간 댄스의 캐릭터가 없었다면 나를 용서해는 그냥 그 당시에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댄스, 한국 스타일의 댄스곡이었고 작사 작곡도 양형석이 해요. 그래서 곡이 썩 그다지 이렇게 귀에 딱 들어오거나 뭔가 매력이 없었다면 가솔린은 이연도랑 작업하면서 정면적으로 힙합, 원타임 역시 힙합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YG 패밀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한국에서의 힙합 시장을 이쪽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으로 이준호 라인은 윤일상한테 곡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뽕짝 댄스를 했던 윤일상의 작품을 받아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흥행하지만 그 뒤로는 멤버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역시 이 팀도 하강세를 타게 되고, 이 팀을 마지막으로 이준호는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서 자주 보죠. 사기혐의라던가 돈 빌렸는데 안 갚아가지고 소송당하거나 이제 그쪽으로 이제 쭉 내리막길을 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작자만큼 작곡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 곡이 누구의 곡이네? 라고 찾아봤습니다. 김건모의 곡 거의 대부분 김창완이 썼었고요. 박진영의 곡은 박진영이 쓰거나 김영석이 썼었어요. 룰라의 곡은 이상민이 작곡을 하고, 투투의 곡은 오지훈, 기억의 십작은 김동률, 듀스는 이연도가 작곡을 했고 노이즈는 천성일이 작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작곡가에 대해서 받고 그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작곡을 했었어요. 그런데 H.O.T에서부터, H.O.T는 SM은 그 당시에 모든 곡을 유영진한테 받습니다. 유영진은 한국의 R&B 시장을 나름 이렇게 성장시킨 훌륭한 가수였었어요. 보이즈투맨하고도 같이 공연을 했던 유일한 한국인이다라고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수들이 곡을 받아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곡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후에 주영훈과 윤일상이라는, 말하자면 스타 작곡가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영훈 씨가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주영훈과 윤일상, 자신과 윤일상 둘이 한국 가요 시장의 40%를 했었다. 놀라운 수치죠. 40%는 10곡의 신곡이 오늘 나오면 그 중에 4곡이 이 두 사람이 쓴 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윤일상 같은 경우는 뽕짝 멜로디, 그러니까 약간 뽕필이 들어가 있는 멜로디를 가지고 댄스 음악을 하고, 주영훈은 약간 외국의 소스들을 약간 이제 버무려서 둘 다 자기들만의 이제 개성 있는 색깔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포이즌과 나흘을 조금 터보가 이제 주영훈의 작품이고, 그 아래에 이제 운명, 영턱스의 정의, 윤일상의 작품입니다. 딱 사운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대략 느낌이 오시죠. 작곡가의 개성에 따른 대중음악의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 이전까지는 각자의 이제 개성들이 있었던 다채로운 음악 사운드였다면, 여기는 어떤 작곡가의 곡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팀들이 동일한 색깔의 음악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편협한 장르와 색깔, 이 두 가지의 논점이 붙습니다. 그런데 터보의 나를 조금이나
터보 그 뒤쪽에 그 러브이즈라는 곡이 있어요.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윤일상의 곡 같은 경우는 멜로디는 뽕필이지만 사운드만큼은 지금에 있었던 댄스곡과 비교해도 약간 믹싱과 마스터링 혹은 그 댐핑이라는 펀치감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사운드를 보여줘요.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IMF가 터집니다. 한 번에 이제 브레이크죠. 그래서 IMF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방송에서 안무할 때 무릎 꿇고 나오지 마라. 너무 과하게 머리 염색하고 나오지 마라. 이런 규칙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그 H.O.T의 토니도 장우혁이 공연을 하러 갔을 때 머리가 너무 심하게 염색되어 있으니까 두건을 쓰라고 했다, 방송에서. 그래서 춤추면서 머리를 계속 가르치면서 나 두 건 썼다,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액션이 있는 적이 있었다. 무릎이 땅에 대면 안 된다고 해서 안무를 다 바꿨어야 됐다. 그런 시기가 이 IMF 시기입니다. 이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으면 IMF가 지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IMF가 터지면서 한참 성장세를 이어가던 한국 대중음악 시장은 약간의 정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맞게 돼요. 2000년대의 한국 대중음악 흐름의 변화 터닝포인트 다섯 번째가 생깁니다. 가창력과 발라드, 성공적인 한류. 한류라는 말은 처음에 H.O.T 시대에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진출과 대만이었죠. 그런데 대만에 진출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우와, H.O.T라는 저 그룹은 저렇게 춤을 추면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뭐라고? 립싱크를 하고 있다고? 그럼 가수가 아니잖아. 이런 논란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방송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댄스 가수도 완전히 립싱크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댄서지 가수가 아니지 않냐. 마이클 잭슨, MC 해머 모두 다 앞부분에 안무는 격렬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안무가 줄어들고 노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립싱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당시에 클론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적당하게 구준엽과 강원래입니다. 지금은 교통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됐지만 당시에는 건강한 남자의 상징이었던 구준엽과 강원래가 만들었던 클론이라는 그룹이 대만에 가서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되냐면, 저 팀은 뭔가 약간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저렇게 격렬한 안무에 노래를 모두 다 라이브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아티스트 정신을 대만 사람들이 발견해서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가창력과 발라드, 성공적인 한류, 가창력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했던 많은 가수들이 등장을 해요. 박효신, 그 다음에 조성모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아이즈, 성시경, 휘성, 이런 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 없진 않았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발라드의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JYP 정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M과 YG가 성장하는 중이었다면 JYP가 양현양아, 그 다음에 이제 G.O.D 어머님께 이런 걸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진주, 이렇게 뭔가 가창력 중심으로 팀들을 꾸리면서 신인들을 발굴하다가 G.O.D 3집이죠. 거짓말이라는 작품에서 거짓말이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는 3집 앨범이 정말 빵 뜨면서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작곡가의 98학번 배진열 선배가 이 거짓말이 들어있는 3집 앨범에 곡을 넣어요. 난 사랑을 몰라라는 곡,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있어야 할 꽃, 이런 곡들을 넣고 공중파에서도 1위를 하는 그런 작곡가로 성장을 합니다. 당시 배진열 작곡가와 동일한 날 듣기로는 중국집에서 박진영하고 계약을 했대요. 그 중국집에서 계약하는 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계약을 했던 게 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진열 작곡가가 그때 이제 선배님이었으니까 해줬던 얘기는 오늘 나랑 같이 계약한 친구가 있는데 춤을 엄청 잘 춰. 앞으로는 정말 새로운 솔로의 시대가 나올 거야. 그래서 비는 그때의 처음엔 나쁜 남자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데 그 당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춤도 되게 잘 추고 강하면서 착하고 아주 귀여운 이미지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JYP의 전면 등장, 2000년대부터 시작됐던,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고요. SM의 한류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당시에 보아는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데뷔했던 가수 중에 가장 어리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물론 뭐 지구방위대인가 지구수비대인가 뭐 이런 정말 어린애들을 표방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그룹들까지도 있고 한스밴드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뭔가 이런 데뷔, 댄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데뷔했던 굉장히 어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는 이름은 있었지만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가 일본에 가서 보아, 일본의 음악 역사를 새로 만들다.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네, 가수 보아가 외국 가수로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오리콘 위클리 차트 싱글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더 들으면 저작권이 걸리니까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자, 보아, 일본의 역사를 새로 만들다. 그래서 당시에 보아한테 붙은 별명은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1인 기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다닐 정도로 일본 시장을 완전하게 점령해요. 일본 시장 점령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이전엔 일본 음악은 몰래 암암리에만 들을 수 있었던 음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었던 룰라의 표절 음반도 일본 음악을 표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 음악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한류가 처음 생겨났을 때도 일본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었어요. 정확히는 대만 시장이었죠. 일본은 우리한테 50년 앞선 음악을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스템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우월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일본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는 시점이었었습니다. 락 그룹에도 라운더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당시에 한국 락 음악은 라운더스, 일본의 라운더스 음악을 카피하는데 정신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카시오페아나 혹은 티스퀘어 같은 정말 재패니스 재즈를 하는, 퓨전 재즈를 하는 그런 그룹이 한국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SM의 한류가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동시에 동방신기가 2004년도에 데뷔를 하면서 동방신기는 또 중국 시장을 완전하게 잠식하게 되죠. 이때부터 한류라는 말은 이런 아시아권으로 확장이 돼요. 성공적 한류와 가창력과 발라드, 그래서 음악 시장은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30일 카우치 사건이 발생해요. 이걸 직접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생방송은 못 봤어요. 근데 당시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어떤 일이었냐면 MBC 생방송 음악 캠프가 있었어요. 당시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이런 이제 순위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위 프로그램들은 순위가 너무 과열돼서 문제가 생기면 한번 폐지됐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순위를 없앴다가 그냥 음악 캠프처럼 그냥 다 나와서 노래 부르는 페스티벌처럼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또 너무 재미없어서 1, 2, 3, 4의 순위를 매기고, 이런 변화 발전 등을 거쳐요. 그런데 2005년도에 생방송 음악 캠프에서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제 메이저 음악들은 풍성하게 다양해졌고 한류까지 잠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디밴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그래서 인디밴드들이 메이저로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당시에 노브레인이나 크라잉넛 같은 인디밴드는 메이저 그룹들 못지않게 인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부터 3년까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근무를 할 때 수방사에 크라잉넛이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크라잉넛 연습하라고 병사들 그 휴식 공간 밀어버리고 연습실을 만들어줬다. 네, 간부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들의 군생활에 편치 않았을 텐데
그런 일까지 해줄 정도로 크라잉넛이라는 인디밴드는 말 달리자라는 곡으로 큰 인기를 얻어요. 그런 팀들을 메이저로 진출시켜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겨서 밴드 럭스와 카우치, 스파이키 브리츠 같은 팀들을 모아서 무대에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카우치 멤버와 스카이 브리츠 멤버가 갑자기 바지를 벗어요. 그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인디밴드들은 방송 금지가 되고 음악 캠프는 그냥 방송이 폐지가 됩니다. 당연히 PD는 심할서를 썼을 거고. 많은 음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신해철도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메시지 없는 저항은 의미가 없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나와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들의 변은 뭐였냐면 너무 음악이 메이저 회사들의 음악들 이런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인디밴드 음악도 들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신나고 우리도 엄청난 재미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그 재미가 이렇게 옷을 벗는 재미는 아니었어야 되는데 약간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디밴드의 메이저 진출 장벽과 대형 기업 시스템이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인디밴드는 소속사에서 이렇게 뭔가 교육도 없고 커버도 없고 규칙도 없고 하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대형 기업사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 돌아가게 되는 일조를 이 사건이 하게 됩니다. 터닝포인트 6번째예요. 뉴 밀레니엄 시대에 등장했던 가장 큰 변화, 여성 그룹의 등장입니다. 여성 천하라고 이때 여성 그룹 천하 시대라고 얘기했었죠.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원더걸스, 2NE1, 브라운 아이드 걸스, 미스 A, 아이유, 시스타까지 그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어떤 핑클과 SES로 대표되던 그리고 물론 이제 클레오라던가 여러 그 음악 팀들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여성 그룹이 정말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등장해가지고 한 시대를 점령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러니한 건 원더걸스는 처음에 이제 텔미테미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미국 진출 시장을 이제 겨냥을 했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비와 함께 댄스 시장에 YG에서 나왔던 이제 양분을 했던 세븐이라는 가수도 한류 말고 약간 웨스턴 쪽으로 미국 쪽으로 가서 진출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그 성공을 지금의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하고 있죠. 당시에는 여성 그룹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금의 페미니즘과는 조금 다른 걸 파워가 생깁니다. 지금의 페미니즘은 약간 여성이 소외받고 불평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항 운동이라면 당시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개성이 얼마나 독자적일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건 이 시대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하나 보자면 뭐 반드시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이후로 이제 혼성 그룹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남성 그룹 중심과 여성 그룹 중심의 완전한 양분화가 만들어져요. 지금의 혼성 그룹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 아이돌 그룹 중에 혼성 그룹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죠. 근데 이 이전까지는 쿨, 영턱스 뭔가 인기 있었던 그룹들 중에는 당시에 비주라는 그룹도 있었고 샵이라는 그룹도 있었고 혼성 그룹 팀이 굵직굵직하게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한 거죠. 혼성 그룹이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한계와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성별의 그룹이 팬덤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을 완전히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혼성 그룹을 보기가 힘듭니다. 터닝포인트 7번째, 2010년도부터 벌어진 오디션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2002년도에 악동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제 최초의 성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디션을 봐서 성공한 팀을 주영훈과 윤일상을 붙여줘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데뷔를 시킨다. 여자도 오디션을 보고 남자도 오디션을 봤지만 뽑힌 애들은 다 남자였어요. 그런 거 보면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팀이 성공을 하진 못해요. 배드보이즈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서 이제 터지죠. 슈퍼스타 K라는. 그래서 케이블 TV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고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심장을 이렇게 쪼는 그런 전개 방식들, 새로운 스타일들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탄생시킵니다. 위대한 탄생, 서바이벌 K-팝 스타, 내 생에 맞이던 오디션, 팬텀 싱어즈, 프로듀서 101, 그 외에 말로 다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불후의 명곡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혹은 2011년부터 시작된 나는 가수다, 히든 싱어즈 같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거나 혹은 가수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무조건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이 이제 인기를 얻게 돼요. 이러면서 당연히 TV만 틀면 일반인들 붙여놓고 경쟁시켜서 우승자 뽑고 이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관심이 실용음악학과에 쏠립니다. 물론 제 입장에선 전 국민의 관심처럼 보이죠.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많은 사람들이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실용음악학과로 쏠립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장은 실용음악학과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2007년도 논문을 보면 2005년 현재 30개교의 4년제 대학교와 41개교의 2년제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집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일반인들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좋은 평가를 듣고 1위를 하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 화제가 되는, 꼭 1위를 하지 않더라도 2위를 했던 3위를 했던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가수로 데뷔하고 매번 나와 똑같은 회사를 다니던 혹은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용음악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그러면서 2017년 서울 경기 지역은 클래식 음악 전공은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실용음악학과는 10년 사이 5개 교에서 16개 교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3배입니다. 국민의 작곡가의 경우 98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번에도 정원을 15명 뽑을 거예요. 오히려 줄면 줄었지 모든 클래식학과의 작곡 전공은 줄고 있어요. 새로 생긴 과가 없습니다. 클래식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실용음악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2018년 수시대학 전형을 보면 예를 들어 서경대 보컬음악과 3명 뽑는데 지원자 1863명 옵니다. 단국대 천안 생활음악 보컬과 3명 뽑는데 600명, 한양대 에리카 4명 뽑는데 1900명. 경쟁률이 의예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요. 뽑는 인원, 모집 인원은 적은데 그만큼 많은 지원자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학생은 많이 뽑아놨는데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자들은 준비가 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시간도 없이 너무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학교 측 입장에서는 실용음악과를 만들면 좋습니다. 왜? 일단 전용료가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비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인기 있는 학과를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건 언제나 학교 입장에서는 오케이한 일이에요. 사람이야 돈을 주고 끌어오면 되고 교육자들은 많이들 대기하고 있기 마련이니까 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피부로 느끼는 건 실용음악 전공자들의 논문을 심사하거나 티칭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과정 동안 학교에서 충실하게 배웠으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생각보다 많이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그 학생이 다른 활동을 하느냐고 혹은 자기 음악 작업을 하느냐고 공부를 조금 게을리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교육자의 입장이니까 학교의 커리큘럼이 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달해 줬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거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이런 폭발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지금의 그 부작용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터닝 포인트 8번이에요. 빅뱅에서부터 시작된 한류가 그 전에 있었던 한류가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이제는 유럽 시장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빅뱅이 처음 그 시초를 만들어요.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그룹 빅뱅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포브스는 빅뱅이 세계적인 그룹 마룬5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고 자신들이 매년 조사하는 셀러브리티 100명단에 K-팝 가수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빅뱅의 인기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피부로 체감했을 이제 시대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지금의 BTS는 빅뱅을 따라갈 수 없다. BTS는 월드 투어만 돌지만 빅뱅은 경찰청 투어까지 돌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로 BTS와 비교했을 때 비교되는 게 빅뱅인 거죠. 그래서 왜 게시판에 떠도는 얘기 중에 빅뱅 BTS가 처음 데뷔했을 때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제2의 빅뱅이 되는 거다. 빅뱅처럼 성공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밑에 답글들이 아유 빅뱅은 너무 높이 목표를 잡았는데 이런 답글들이 있다가 밑에 아빠는 뭐 젊었을 때 뭐 했어요? 나는 방탄소년단이었단다 라는 답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RM도 나와서 자기도 그 답글 봤다고 되게 그때 그냥 뭐 속상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빅뱅의 인기는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한류는 이제 드디어 웨스턴 시장을 뚫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럽 쪽 시장으로 길이 열리게 되는 시기가 돼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있는 변화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웨스턴 시장, 쉽게 말해서 노랑머리들의 시장, 금발머리의 시장을 우리가 잠식하게 되는 그동안 팝이라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절대 뚫릴 것 같지 않던 시장이 점점 뚫려가는 시기가 이때부터입니다. 엑소 또한 동일한 성공을 거둬요. 요즘은 음반을 사기보다는 음원을 내려받아 듣는 분들이 많으시죠. 100만 장씩 팔리던 음반은 옛날 얘기가 돼버린 줄만 알았는데 요즘 최고 인기의 아이돌 그룹인 엑소의 정규 1집이 12년 만에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엑소. 엑소 때문에 음반 시장은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트와이스의 인기도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빅뱅, 엑소, 트와이스 얼마만큼 한류 시장에서 성공했는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하셔서 알 거예요. 제가 체감했던 건 싸이예요. 2012년 강남스타일이 정말 빵 뜨죠. 그때 제가 주말마다 이제 한국 가라오케 노래방에서 치킨 배달을 할 때예요. 치킨 배달을 할 때였는데 차를 타고 이제 치킨 배달을 쭉 돌게 되면 한 4-5시간 정도 그냥 계속 운전을 하게 돼요. 주문이 오면 치킨을 싣고 쭉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합니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1시간에 2번 정도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1시간에 2번 정도 강남스타일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회자의 특별한 멘트 없이 계속 이제 음악만 나오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때는 하루 일할 때 4번 운전하는 시간 동안 4번 강남스타일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강남스타일이 나온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더걸스라든가 세븐이라든가 미국으로 진출했던 보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정말 박진영의 JYP가 그렇게 원했던 미국 시장 진출이 싸이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싸이의 음악은 커버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커버들이 이제 이런 커버입니다.
놀랍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풋볼을 보기 위해서 모인 오하이오 대학의 사람들이 빰 하자마자 빠빠빠빠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싸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한류에 대해서 진지한 시각은 아니었었어요. 하하하 펀이었었어요. 쟤네 되게 웃기다. 쟤 되게 재밌다. 그래서 싸이의 복장은 할로윈 커스튬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물론 대표성을 띠지는 않지만 당시에 미국에 진출했던 팝에 진출했던 강남스타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당시에 한류를 미국에서 바라보던 시각이었어요. 쟤는 재밌다. 쟤는 골 때린다. 약간 이러한 시각이었다면 이 한류를 진지하게 정말로 팬덤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최초의 시각이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블랙핑크가 지금은 이제 여성 그룹, 남성 그룹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죠. 지금 방탄소년단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사실은 아마 앞으로 다시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죠. 이건 한국 관점뿐만 아니라 그냥 빌보드의 역사로 봐도 이 정도의 인기를 끄는 그룹이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기록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이전 시대 비틀즈의 인기와 거의 비교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발자취를 그대로 가고 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굳이 영상을 보시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시각은 이거예요. 강남스타일에 대한 표현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커버를 하면서 진지한 시각으로 자기들만의 다이너마이트를 어린이 합창으로, 솔로로, 어쿠스틱 버전으로, 콰이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오마주를 만들어요. 이 차이예요. 패러디와 오마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관점에서 보자면 강남스타일의 커버는 패러디였다면 방탄소년단의 커버는 오마주 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방탄소년단은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팬들과 함께 성장해온 아이고 내 새끼의 느낌이면 블랙핑크는 처음 나올 때부터 정말 사고 싶은 명품처럼 꾸며서 나왔다. 그게 빅히트와 YG가 가졌던 전략의 차이고 그 둘 다가 잘 먹혔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최근에 나왔던 이제 더 앨범은 김영대의 표현처럼 정말 사고 싶은 명품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놨죠.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팀들이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서 빌보드라는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출하고 혹은 1위를 몇 주씩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지금 TV를 틀면 어떤 음악 들리죠?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모두 포커스를 어디로 두고 있죠? 트로트에 두고 있죠. 결코 트로트가 질 낮은 음악이고 이들의 음악이 질 높은 음악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어떤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댄스 음악은 계속 세계화의 추세로 K-팝이라는 이름대로 갑니다. 그리고 정작 한국에 있는 음악, 오디션, 포커스들은 트로트 음악을 보고 있어요. 트로트 음악은 우리에 있었던 전통 가요입니다. 우리가 남의 걸 흉내냈던 댄스 음악들이 이제는 세계로 먹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한테 있었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음악들을 조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로트가 한순간의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트로트와 이런 댄스 음악, K-팝이라고 말하는 댄스 음악이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노출될 수 있다면
우리의 대중음악 시장은 또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민족성이 약간 한 곳에 꽂히면 약간 확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트로트도 지금은 뭐 미스터 트롯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트롯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이러다가 또 트롯 열풍이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쑥 사라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010년도 초반부터 시작됐던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기가 지금도 신지 않고 만들어지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당구를 쳐도 내기 당구가 아니면 재미가 없죠. 이런 식으로 뭔가 서바이벌을 좋아하고 내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성에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통해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뭔가 조금 더 빠르게 트레이닝 받고 좋은 아티스트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너무 많은 그룹이 있기 때문에 실수한 그룹은 아예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서바이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갖고 있는 퀄리티, 그게 아마 지금의 K-팝 시장을 바라보는 눈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김영대 평론가가 얘기했던, 외국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너무 건전해, 참 건강해란 말을 한다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1위, 1, 2위를 했던 곡은 가사가 너무 외설적인 가사였죠. 그런 음악에 노출돼 있던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듣게 되면 여기 커버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할 때도 너무 밝게 웃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K-팝의 지금 모습입니다. 너무 건전하고 너무 건강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고, 이게 방탄소년단의 전략,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완성도 높은 명품과 같은 주얼리 같은 이미지, 블랙핑크의 전략, 우리 K-팝 시장의 전략이 잘 먹혀가고 있다. 그 이전에 성공도 물론 너무 훌륭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 성공이지만 지금까지와는 구별도, 그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주간의 내용을 정리해보죠.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가 나눠졌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대의 가장 최근 극단점의 방탄소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K-팝은 점점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K-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미 중국 시장과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라던가 영화 같은 한류 시장 이미 평정이 되어 있었고, 손흥민과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아티스트와 스포츠, 여러 영역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어느 순간 이 시점을 돌아봤을 때 2020년이라는 해는 아주 특별한 해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기에 를 살았고 그 시기에 하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수업을 들었다,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